제2장 르네상스의 숨결. 미셸의 아버지 피에르가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보르도로 돌아온 것은 1513년이나 1514년이었다. 그의 나이 18세 또는 19세였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당시에는 어엿한 청년이다.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학업 수준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턱대고 암송을 시켜 머릿속에 쑤셔넣은 문법이나 논리학, 수박 겉핥기로 배운 개똥철학이나 라틴어 따위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다. 입만 살아있거나 머리밖에 없는 현학자가 되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판단력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피에르는 키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체격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 수다쟁이는 아니었지만 언변이 좋았고 다양한 민간 서적이나 에스파냐어로 든 책에서 다양한 문장을 인용할 수도 있었다. 이는 비록 교양이 풍부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라틴어를 함부로 남용하는 따위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에스파냐는 보르도와 가까운 나라이고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선진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우라함한 체구는 검술 연습을 통해 더욱 튼튼해졌다. 그는 신체 단련을 위해 바닥에 납을 넣은 구두까지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것은 가볍게 뛰어오르거나 달리기 위한 훈련 도구였다. 그는 승마술에도 능했다. 걸을 때에도 말을 탈 때에도 그의 용모와 복장은 기사다운 단정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눈길을 끌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남의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이런 교양과 용모와 차림새는 파리에서 공부를 하는 한편 대귀족 집안의 시동으로 들어가 귀족 수업을 쌓으면서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시동으로 수업을 쌓는다는 것은 수업을 마친 뒤 맹주인 대귀족이 전쟁에 참가할 경우 그 휘하에서 종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피에르는 프랑스와 1세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의 전사가 되어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지내게 되었다. 프랑스와 1세는 선왕인 루이 12세가 이탈리아의 명문 귀족인 비스콘티 가문과 혈연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밀라노 공작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쳐들어가곤 했다. 피에르도 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탈리아의 몇몇 방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전사들의 행동 반경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있어서 이탈리아에는 스코틀랜드 용병대가 있었고 에스파냐가 그라나다의 이슬람 왕국을 격파할 때는 폴란드 용병까지 참전했다.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밀라노를 프랑스 영토로 삼았고 이로써 이탈리아 전쟁은
일단 끝난 것처럼 보였다. 피에르가 군인으로서 이탈리아에 머문 것은 16세기 초였고, 이 무렵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최고의 원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이탈리아에서 피에르가 후세에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문화와 문명의 성과에 대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군인으로 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았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군인은 외국에 가도 부대와 함께 움직이는 법이고, 막사와 천막은 군대의 의례에 따라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이국 땅에 있다 보면 그 나라의 분위기가 고향과는 다르다는 것쯤은 당연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고향인 보르도나 유학한 파리, 요컨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무엇이 달랐을까? 당신은 르네상스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아직 르네상스라는 명칭조차 없었으니까 외국에서 온 군인이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분위기라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시대정신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조명을 받는 법이다. 후세의 르네상스,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된 시대 정신의 움직임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강렬한 빛으로 그것을 비춘 광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다음 인용문에서 나는 만물의 창조자인 신이고 너는 인간인 아담이다. 아담아, 나는 너에게 일정한 지위도 고유한 얼굴도 특유한 재산도 주지 않았다. 너의 지위와 얼굴과 재산은 언제나 너 자신의 소망과 결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른 모든 피조물의 본성은 내가 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오직 너, 인간만이 전혀 속박을 받지 않는 존재다. 내가 너에게 위임한 자유의지에 따라 너 자신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주위의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너는 천상의 존재도 아니고 지상의 존재도 아니다. 필사의 존재도 아니고 불멸의 존재도 아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제작자가 되고 조각가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는 짐승처럼 저차원의 세계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의연한 정신으로 고차원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 신 같은 존재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여기서 아담은 원죄를 짊어진 자도 아니고 이브의 가련한 남편도 아니다. 하물며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무화과 잎사귀를 음부에 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은 더더욱 아니다. 아담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 동시대 사람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것은 한낮의 중천에 떠있는 태양처럼 또는 화려하게 피어난 해바라기처럼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경이로운 말이다. 르네상스의 숨결을 단숨에 토해낸 말이다. 르네상스의 한낮에 이 말을 쓴 것은 15세기 후반에 북이탈리아의 페라라 공국에 살았던 미란돌라 영주의 아들이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 그는 당시 23살의 청년 귀족이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또한 당시의 점성술적인 결정론을 뒤엎고 자유로운 인간 또는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고 되살리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학자들을 로마에 초빙하여 토론을 벌이려고 했다. 위의 글은 그 논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천국과 지옥, 신과 악마, 선과 악, 거룩함과 사악함이라는 중세 이후 기독교 세계의 양자 대립 속에 인간이라는 제3자를 끼워 넣고 그 존재를 소리 높이 외친 것이다. 그러나 한낮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니, 이탈리아 땅에서도 한낮은 오히려 짧았다. 교황은 학자들을 모아 토론회를 가지려는 계획을 무산시켰고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말에서 이단의 징후를 찾아내어 그를 파문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교황의 밀명을 받은 그의 비서나 제자에게 독살당했다고 전해진다. 어쨌든 이탈리아에 한때나마 자유로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구가하는 분위기나 시대 정신으로서의 광원이 존재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시기가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피에르가 군인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그런 광원을 접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광원이 남긴 자취는 아마 이탈리아 땅에 어렴풋한 분위기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 남서부의 기엔 지방, 보르도 일대는 가을부터 봄철까지 대서양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습기가 피레네 산맥에 부딪혀 생기는 짙은 안개와 비에 감싸인다. 피에르는 그런 땅에서 알프스 남쪽의 눈부신 햇살 속으로 원정하여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남긴 자취인, 자유로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 정도는 접했을 것이다. 피에르는 10년 가까이 이탈리아에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몇 번은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영지나 재산에 관한 업무 또는 동생들의 교육이나 자신의 처신에 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피에르가 군무를 결정적으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 즉 미셸의 할아버지의 부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1528년 중반이 조금 지날 무렵이었다. 다행히 전쟁터에서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다. 장남인 피에르는 몽테뉴 영지만이 아니라 각지의 포도밭이나 목장, 토지,
보르도에 있는 몇 채의 집과 운송업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산 및 부동산을 상속했다. 다만 피에르는 이미 검사 귀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송회사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삼촌이나 동생들에게 맡겼다. 10년이라는 군무 경력은 몽테뉴의 영주로서 보르도와 그 주변 귀족들에게 정중히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기묘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신분 제도의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조금씩 귀족 신분에 동화되거나 부르주아 신분에서 이탈하여 결국 시효에 따른 귀족 신분 획득이 완성된 셈이다. 하지만 피에르는 아직 독신이었다. 이탈리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무사히 귀환한 이상 유산을 상속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결혼이었다. 여기서 야릇한 점은 결혼식이 몽테뉴의 성이나 보르도의 저택에서 성대히 거행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툴루즈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피에르의 아내가 된 여성, 장차 미셸의 어머니가 될 여자의 집안은 일찍이 종교재판을 피해 에스파냐에서 이주한 상인이었다. 에스파냐 이민이라 해도 실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국경이 오늘날만큼 확연하지 않은 당시에는 이민이라기보다 에스파냐에서 이주한 사람이라는 정도로 여겨졌다. 이민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 집안이 사실은 유대계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중대한 문제였다. 그 집안의 성은 로페스였는데 에스파냐의 흔해 빠진 성이어서 단지 그 성만으로 유대계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빠인 안토니오는 보르도에서, 남동생 페드로는 툴루즈에서 파스텔 염료를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프랑스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페스가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루프라고 이름을 댈 때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는 이 집안이 유대교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기독교도였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카톨릭으로 개종했음을 뜻한다. 이탈리아 원정에 나섰던 프랑스와 1세는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의 군대에 패하여 마드리드에 끌려갔다가 풀려나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보르도의 로페스 저택에서 하룻밤 지냈다고 한다. 보르도와 툴루즈에 기반을 둔 로페스 집안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는 이것만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로페스 집안은 에스파냐의 아라곤 왕국 수도인 사라고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사라고사는 에스파냐에서도 유대교도에 대한 종교재판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다. 이 점도 로페스 집안이 일찍부터 유대교를 버렸거나 원래 가톨릭 신자였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는 종교재판소의 강요에 따라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을 돼지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고사나 프랑스 남서부에서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리고 툴루즈는 한때 프랑스에서도 유명할 만큼 이단 신문에 열을 올린 도시였다. 그런데 안토니오의 동생 페드로는 툴루즈에서 이단 신문을 받고 있었던 도미니크회 수도사와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상인 계급으로는 최고의 호칭인 보르도의 부르주아나 툴루즈의 부르주아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는 일찍이 미셸의 증조부가 귀족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직전의 형편과 똑같았다. 칼을 찬 귀족이 되어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검사 귀족이자 보르도의 부르주아의 손자인 피에르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로페스 집안에도 일보 전진이었다. 1528년 11월 12일 결혼 계약이 성립되었고 1529년 1월 15일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미셸이 태어날 때까지는 4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